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8월에서 9월로 달이 바뀌어서일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은 한결 선선한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웃을 일이 없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사실 웃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면역력을 준다고 하는데 웃을 일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라도 더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일상을 마주해야겠습니다. 그럼 2020년 9월의 첫날 오늘의 일면 기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후폭풍으로 외식과 골목 상권이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주문은 폭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시대적 변화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의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의료계 원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의사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안정 뒤엔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해온 추석 전 자영업자 대상 선별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이 국민의힘으로 낙점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명을 새로 정하는 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를 통해서 명쾌하게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네 분의 패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프로야구 선수의 첫 확진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투수 신정락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프로 선수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야구위원회는 신정락 선수가 뛰었던 2군 퓨처스리그 경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작심 비판하면서 진료 거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또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면서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철 들겠습니다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인데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여러 차례 더 줘도 된다. 이렇게 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니까 이 지사는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다주택 제로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새로운 비서관 6명을 임명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65명 가운데 이제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입니다. 예상보다 코로나 확진 환자 수 증가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만 명, 누적 확진자 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53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 평론가님, 이 기사 보고 2.5단계 지금 지난 일요일부터 시행됐잖아요. 네, 그렇죠. 9월 6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게 사회적 부작용도 크고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2.5단계 길어질 수 있다는 그 예측 기사를 보고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2.5단계라는 그 이 내용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3단계로
전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여기에 미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 이 부분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5단계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겠다 아마 이런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6일까지 2.5단계가 진정이 되지 않을 3단계로 가겠다 이런 예.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9월 6일 이후에도 이 숫자 자체가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나타난다면 본격적으로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뭐 이미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3단계가 가게 되면은 경제적인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렇죠. 것이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도 준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경제적 파장, 특히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예. 어떤 나라든지 뭐 동서고금 유사 이래로 국가가 재난이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힘이 국민 통합의 힘입니다. 국민 통합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베이스를 하고 있냐면은 예. 정부, 지도자들 이런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 그것을 예.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단계, 3단계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네. 이건 우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위험하고 시급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 통합의 부분이랑 아직까지 갈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 복선이 있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3단계로 만약에 진입하게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네. 정치적 일체의 복선을 여기에 말끔히 해소하고 예.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이 코로나19 확산까지는 진정하겠다, 삼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대타협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위기일 때는 사실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 때마다 국정 지지도,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를 계기로 국가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그 국정 지지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가장 걱정할 건요.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수도권 확진자가요. 5,177명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대구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회 사태 이후에 대규모 감염 사태가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면서 방역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이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를 넘긴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예전처럼 주의 경계 심각으로 일단은 단계를 이름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2.5단계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조치, 어떤 금지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 위주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 감염 경로 불명의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3단계 지금 이 구별 기준에 따르면 3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3단계를 짧게 가서 그것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고 네. 지금 이제 2.5단계 하다 보니까 사실 방역 구멍이 좀 있는 거거든요. 풍선 효과를 막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예. 프랜차이즈 카페를 막는데 실제 제과점 운영하는 카페 같은 거는 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이 몰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막는데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는 9명 이하는 또 막지 않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무증상 감염을 학교를 가게 돼도 전파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이 일단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단계를 따질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한 며칠 딱 금지시키는 것이 네. 그것이 2.5단계 또는 3단계 길어지지 않고 경제적 타격도 적고 방역도 유리하고 예. 그래서 정부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일단 한 짧게 일주일 정도는 굵고 강하게 막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죠. 거리 두기는 짧게 맞춰야 효과가 있다. 굵고 짧게 맞춰야 그 거리 두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지금의 강력한 조치가 유행 억제의 반전을 이끌어내려면 국민들이 모두 함께 철저하게 방역에 참여해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를 한국일보 3면에서 집중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거리두기는 짧고 굵게 맞춰야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이 목표를 훨씬 더 잘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가 이 확진자 증가세를 가를 분수령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호 교수님도 이번 주 뭐 대부분 약속 취소하시고 사회적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잘 준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적 방역 수준을 넘어서기 전에 이 방역을 책임 있게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이제 2.5단계를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경각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전체적으로 약간 해이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은경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강력하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다시 국민적 경각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경제와 방역이 맞물려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방역의 강도를 확 높이면 경제가 무너지는데 정은경 본부장 말대로 짧고 굵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네. 방역의 강도를 높여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다지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국민적인 통합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면에서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그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단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네. 하니까 빨리 좀 검사에 응해야 되겠고요. 본인의 피해만으로 그친 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이낙연 신임 대표가 새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신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머리를 맞대서 예. 제가 볼 때는 초당적인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국회에 코로나19 방역 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확진자가 2만 명 육박하지만 국내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그동안 축적해온 의료 시스템의 기반 하에서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상당히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좀 낮았기 때문에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나 면역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조금 둔감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겠죠. 자, 서울신문 1면은요. 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들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뭐 자영업자들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셧다운이 낫겠다.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도 서울 남대문 시장에 아주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도 네. 요새 뭐 거리 나가실 일이 있으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인적,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있는 뭐 사무실만 해도 네. 주변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상당히 붐비고 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 때도 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가능하고 사실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예. 내부에서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시고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또 감소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한 여러 영상들이나 이제 보도를 보면 정말 울먹이면서 여태까지 매출의 반토막이 났다, 반의 반토막이 났다, 하루에 파는 뭐
음식에 뭐 2건밖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좀 가슴에 많이 와닿고 얼마나 네. 힘들까라는 그 상황에 공감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국이고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 만큼 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협조를 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대면 예배나 대면 뭐 면담 내지 예. 여러 가지 대면 활동들을 중단하라고 하면 이게 일시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은 상당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또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더 보장받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모든 주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 네. 3단계라는 정말 경제 봉쇄에 준하는 셧다운까지는 가지 않고 그나마 2.5단계에서 마무리 짓고 좀 안정과 예전의 상황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하기를 카드 매출액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영업별로 업종별 이 매출 감소율을 살펴봤더니 노래방은 59%였고요. 사우나는 46%, 헬스장은 1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실 전 이걸 보면서 노래방이 59%밖에 안 줄었다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는 약자들이 먼저 더 타격을 받게 마련이죠. 연령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20대 청년층들이 사회적 약자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일보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코로나로 닫힌 취업문 더 암울한 20대 취준생 얘기입니다. 이상희 평론가님, 우리가 사실 저희는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죠. 기성세대에는 뭐 기득권층이 있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20대 취준생들의 고통을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예. 했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의 상황에서 이걸 봉사적 정신으로 취업을 하겠느냐, 취업문을 내려줄 것이냐, 예.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렇죠. 그건 뭐,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미래를 열어가야 될 우리 20대 청년층들의 취업자 수. 언론의 보도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예.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 더욱더 뭐 경제의 앞으로 상황이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밝은 전망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회색빛 전망이 많단 말입니다. 예. 여기 또 국가적인 재정 기준, 재정에 대한 나라 국간의 상태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미래 세대 즉 20대 청년층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다라는 예.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20대들이 우리가 예전에 1997년도의 IMF 세대 그렇죠. 이 IMF 세대를 굉장히 가장 불행한 네.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한 어떤 이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세대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아예 대인 관계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또 네트워크에 만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은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겠다. 네. 물론 기업 보고 우리가 취업 문의 2사람밖에 채용하지 못하는데 4사람을 채용해라고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 취업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며칠 전에도 뭐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실리적 정책으로 현실 위주의 정책으로 네. 정부가 전환하는 그런 정책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업을 영위해도 괜찮을 수도 좀 긍정적인 또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용률, 증감률 추이만 보더라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20대 고용률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도 IMF 외환위기와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칠 때도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았던 그 계층들이 사회적 약자, 특히 20대들이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뭐 잡쉐어링이든 워크쉐어링이든 이런 식의 적극적인 청년 고용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의 투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 선수 가운데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화 투수 신정락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또 울산에서는 요새 고스톱 치는 사람들 많이 없는 줄 알았더니 고스톱 치다가 또 5명이 감염됐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프로야구 한화 신정락 투수가 감염 경로는 아직 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윤기춘 변호사님 앞으로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스포츠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분은 뭐 재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운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기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소모임으로 저희가 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증상을 느끼면 사실 스스로 회피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증상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임을 아예 자제하는 게 나을 듯하고 예. 이 프로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지만 예. 경기 자체를 한번 훈련이나 경기 자체를 조금 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물론 이게 이제 그 해당 협회 차원에서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소모임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전체가 한번 2.5, 3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협회에서 한번 자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쉬는 방법을 고려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에선 고스톱 치다가 5명이 감염됐다는 소식을 보고 여하튼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고스톱을 치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화투장도 이게 바이러스가 사실 딱딱한 물체에 많이 전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 행동 같아요. 이런 것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좀 더 가중시키는 일이 있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인데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동참하겠다라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이 나왔다고 하는데 배정호 교수님, 이게 네. 그 역시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를 두고 의료진과 갈등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와의 지금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뭐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위급한 환자 또는 이제 중환자들 입장에서는 생명이 경각이 달려 있는데 실제로 예. 이제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술 지금 건수가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수술 일정이 늦어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숨진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의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뭐 의술은 우리가 인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일단 돌아와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야지 실력 대결로 해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무조건 백기투항하라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계속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은 결국은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파국에 치닫기 전에 빨리 좀 테이블에 앉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지도자 되는 의협 회장은 좀 성숙한 지도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어떤 뭐 반정부 투쟁까지 정치 투쟁까지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일보는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비판적이긴 했지만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관망해왔다. 그러나 지난 28일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조선일보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와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행동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라면서 대한의학회는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문 대통령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장윤미 네.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응급실에 들어와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건 응급실에 들어와서 의사들에게 압박했던 일은 없었다라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응급실에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고 저는 그 의료계에 되묻고 싶습니다. 군사정권이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화를 모색하겠습니까? 군사정권 운운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확산하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지금 의료계의 어떤 목소리도 오염시키거나 오히려 오해받고 오독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스스로 제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기사에서 언급한 응급실을 들어와서 압박했다는 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그 업무의 복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에 네. 실제로 이 관련 개시 명령의 대상자가 됐던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귀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정요원들이 가서 그 경과를 살펴봤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군사 정권 당시에도 있지 않았던 굉장히 폭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부분을 의료계에 상당히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는 부분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년에 의료 인력을 1,000명 이상 이제 충족시키고 지방에 이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그 큰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큰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에 좀 더 수기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큰 방향에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발만 하고 국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네. 사업을 장기화할 것인지 공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단 정부가 국가고시가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나 보죠. 이거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의료계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환자 곁이다. 이렇게 의료진에 대해서 현장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세계일보 사면에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줄사표 행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한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늘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회가 간담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기회이자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상이 일단 평론을 어떻게 의사고시를 일주일 정도 연기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한 발 더 양보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톤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예. 국가적 위기 사태라든가 등등의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게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따져보면은 의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밥그릇 싸움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여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확대만 하더라도 뭐 의료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서비스 질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고 예. 전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의료 수가 자체가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료 수가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보험 쪽으로 많은 의사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네. 또 병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병원들은 본연의 어떤 진료보다도 예를 들어서 푸드코드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부대 시설의 이익을 통해서 전공이라든가 의사들을 영입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떤 공공정책 의료 수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네.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의 밥그릇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적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왔느냐 예. 어떤 수기적 과정과 민주주의 절차석을 가지고 논의해 왔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임에 대한 어떤 교수들이 반발하는 것들도 여기에 우리가 매도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 알겠죠. 하나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답게 의사는 환자 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이 부분이 의사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뺨을 때려놓고 가라 그러면 가겠냐라는 거죠. 예.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법사위 18개 상임위가 독식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코로나 경제 위기로 해서 국가적 경제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 독식 상임위를 다 독식을 했죠. 예. 그 법사위를 지켰습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위중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서 대성적 차원에서 법사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정치적 논리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이때 이 코로나를 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과 갈등의 고를 깊어야 되느냐. 네. 왜 하필 이때에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에 물으면 한다면 그 정부가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가끔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 확대나 이런 문제에 앞서서 보험 수가들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통해서 이 의사분들의 인력이 적절히 인기과뿐만 아니라 비인기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튼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부가 너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때문에 의사단체가 그런 그 불안감이나 이런 반감이 더 확대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윤기찬 변호사님은 이제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때 뭐 사법고시 하실 때랑 지금 로스쿨이 나올 때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도 좀 늘리면 법률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었던 것처럼 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 자격증이 있는 집단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사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의사 수는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재정이 드는 거예요. 보험 기금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오진 남진, 그러니까 남용, 의료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노무현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10% 줄였어요. 너무 많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냥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수가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럼 적정한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OECD 대비 단순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과연 의사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으냐? 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질이 높냐? 낮지 예.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과연 지금의 현 의사 수가 적절하냐 아니면 많냐라는 아니면 적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부가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2000년도 의학분업 이후에 그 법에 따라서 보면 5년마다 해당 그 발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뒤에 세울 텐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졸속이다라는 의사들의 비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현 시점에 원격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지난 2020년 5월 달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없었던 문제예요. 갑자기 7월 24일 날 예. 갑자기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관계자들과 수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논리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이 위중한 시기에 그럼 정부가 저 정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될 이 정도 시급성이 있느냐. 저는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랑 비슷한 것인데 결국은 의사를 명령에 따라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의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면 뒤에 수기 과정을 거쳐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양보가 이번에는 불가피하다. 네. 다만 이제 의사단체가 얘기하는 내용적 측면의 적절성 여부는 그건 네. 수기 과정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굳이 이 정책을 지금 고수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이제 우선순위와 또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뭐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그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그 의료진과 정부의 갈등 와중에 또 하나 의료진들을 조금 자극한 기사가 있었나 봐요. 조선일보 사면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의료인을 강제로 파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여당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나 보죠. 배정우 교수님, 이게 왜 북한 재난일 때 왜 남한 의사들을 이렇게 강제로 보내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해석이 너무 지나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현영 의원이 남북 의료 교류 정진법 네. 제정안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주체가 우리 정부가 되겠지만은 재난 발생할 경우가 북한뿐만이 아니고 남한도 다 돼 있어요. 그 그렇죠. 보면은 우리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네. 남북한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보건, 의료 인력, 또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이 강제성으로 해석이 네. 된다면은 그럴 여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삭제할 용의도 있고 수정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그 부분은 다 논란이 끝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나라의 상황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문제를 증폭시키는 네.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정치권이 또 서 있고 또 진영으로 나뉘다 보니까 옳고 네. 그름보다는 자꾸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찾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도 핵심 네. 쟁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을 좀 하고 그리고 의사 수를 좀 늘리자.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수를 늘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지만은 지역의 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사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네. 합리적인 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계속해서 지금 국가고시일도 일주일 연기하면서 네.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백기투항하라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고 네. 특히 지금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더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의대를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도 공약으로 제기한 그런 사안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실력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정부 또 의료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윤기찬 제가 변호사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실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행이 돼서 예.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7월 24일 날 의대 정원 확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든 아니든 간에 절차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의사들 불리하게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취하지 않았고 또 어쨌든
뭐 노사정 회의도 하는 마당에 예. 의사들 어쨌든 직역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자체는 공공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 국민 그 의료보험제도 하에요.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면 돼요. 네. 근데 의료인을 어떻게 공공재로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시설 좋게 하고 대우 좋게 하면 의료인이 다 가요. 이건 기본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근데 공공의료라는 진짜 추상적인 말로다가 의사들의 이런 지금 뭐 어떤 뭐 자기 주장, 예. 전공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 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자인 어떤 객체로 대우를 해줘야지 네. 마치 이게 그 객체로 해가지고 이런 양상을 키우는 것은 네. 저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 뭐 또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뭐 이제 국회에서도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왜 그 공청회라든가 수기 과정 없이 너무 좀 급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코로나19와 의료진 파업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당 대표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했고요. 2주간, 그러니까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 임하는 복장에서 그 새 당대표의 각오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복을 입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면서 겸손한 정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분이 어제 입은 이 드레스 코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분명히 정치적 시그널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뭐 방역 당국이나 이제 정부 인사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전력 질주하면서 챙기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의상을 이제 민방위복은 일할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신호를 준 걸로 보고 이낙연 이제 민주당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 앞에 놓여진 숙제가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가기는 하지만 본인이 네. 대선에서 어떤 주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고 이재명 이제 지사와의 경합을 계속 벌려야 되는 상황에서 네.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당대표 임기가 사실상 뭐 7개월, 6개월 남짓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네.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모두 숙제일 거고 당장 이제 현안으로 맞닥뜨린 뭐 의료계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랄지 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어떤 해결책을 이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증을 받는 과정이 앞으로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대표가 되면서요, 당 조직도 일부 개편을 했는데, 당 사무총장에는 이낙연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광원, 삼선 의원이죠. 박광원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고, 정책위 의장에는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중앙일보 3면은요,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 그동안은 좀 이제 자신의 소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새로운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공언한 만큼 뭔가 자기 주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상희 네. 평론가님, 이게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당대표는 항상 이제 선별 선별적이죠. 지원을 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던 거죠. 네. 지금 이제 이낙연 당대표의 입장은 이제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건 궁극적으로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등 이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예.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철저한 학습 효과가 있는 당이다. 이 철저한 학습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네.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당청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권의 재창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학습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친문의 입장, 그러니까 정치적 팬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청와대와 자칫하면은 대척점을 기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회찬 전 당대표는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 6월 23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회찬 당대표가 당시에 K 뉴딜 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설 기구로 간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시도의 각 위원장을 한 사람씩 두는 어떤 네. 뭔가 모르게 당을 원격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다라는 그런 것들이 일론에 보도가 됐었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장 효과를 본 것은 이해찬 당대표 주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에 네. 따른 청와대 정책적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한 효과를 봐왔었거든요. 그럼 이낙연 대표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약간의 균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 해서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뉴딜 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예. 이낙연 당대표는 일종의 관리형 당대표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기류는 뭐냐 그러면은 당과 정책적 기류, 청와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른 소리로 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뭐 최재성 전 의원이라든가 당 중진들을 대부분 수석으로 기용을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이것은 이낙연 당대표가 또는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조짐, 이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지도 제고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낼 수 네. 있으나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시스템상 본다 그러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전체적이고 세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 청와대가 결이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는 선별 지원을 주장했었고 유력한 대권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 지원을 주장해왔죠. 관련해서 조선일보 오면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재난지원금 자주 주고 전 국민 다 주겠다고 하는 건 철없는 행동 아니냐라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장 화면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30만 원씩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손오던 일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책임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발언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존경하는 홍 부총리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니까 내가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페북에 썼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 이거를 약간 비꼬는 투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런 걸 다시 재고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강한 비판이죠. 강한 비판. 당신이 어떻게 내 뜻을 알겠소라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정 건전성을 경시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 네. 지사의 말뜻은 아마 이게 50번, 100번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네. 기본소득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한두 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예.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충분히 우리 재정상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제 기본소득을 할 때는 복지체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도 대세적인 아닌데 네. 현재는 경기부양책이 아니거든요.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실제 피해본 분들께 실제 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구호금 명목이라서 예. 그것이 맞게 보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소비 과정을 통해서 피해 있는 분들께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직접 지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유예를 해준다든지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유예가. 예. 그런 부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과금 납부유예 제도 등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100% 지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6면에서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재난지원금 효과는 2달 정도가 지속되고 그래서 7월 소비는 6% 급감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어제 정당 이름이 새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 자료를 보고 우리 배종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하였고 이를 오는 9월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었던 단어인 국민을 중심으로 탄생한 당명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 힘이 낙점됐다는 겁니다. 영문명은 People's Power, 국민의 힘이라는 글쎄 기존 정당 이름과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이름인데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치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90년대 꼰대 진보 정당의 이미지가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부정적인 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전통 보수 정당의 가치와 이념이랄까 비전 이런 것하고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란 단어가 꼭 들어야 된다. 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김종인 위원장은 탈이념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위원회 통과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떨쳐내고 중도로서의 외연도 확장이 되면서 지지율이 처음으로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통과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당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87년 이후에 지금 보수 정당 이름이 6번째 바뀌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뀐다면은 그 당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당의 고정적인 또 핵심적인 지지자들의 이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명 옛날에 내가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할 때 썼던 그런 정당인데 네. 이 이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를 정청래 의원과 명계남 의원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사모 운동하다가. 시민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니까 네. 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의 이름이 국민의힘과 함께라는 정당인데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건가요? 이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실질이라고 보고요. 네.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 탈 이념 그리고 중도로서의 외연의 확장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카운터파트로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가 왔기 때문에 네. 이낙연 신임 대표가 또 만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서 식사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두 분이 멋진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는 국민의당을 연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반응은 또 재밌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글쎄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당명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100일 가까이가 돼 갑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비대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치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에 달렸고 여당 내부와 청와대를 변화시켜야 의회 내에서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네. 이 지난 100일 김종인 위원장의 공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짧게 전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죠.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국민의힘 당이 이제 외연을 넓혀나가고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체질 개선에까지 이르러느냐. 왜냐하면 광주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 또 광화문 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론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어떤 주자들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주자로 나서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런 지적들.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 플레이에 기대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제 임기가 이제 보궐선거 전까지로 한정이 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서 오게 되면 그럼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그 힘을 추진력을 갖고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의문이 표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김종인이랑 그 개인의 기대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가급적 새 얼굴로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인물만 잘나고 젊다고 되진 않는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 속의 의미를 추론해보면 이상희 평론가님께서는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내고 그 당락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도 달라질 수 있기 많이 때문에 달라지죠. 중요한 많이 일이죠. 달라지죠. 저 말에 대한 함의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죠. 즉 당 내외의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내 주자들에 대한 어떤 잡음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잡으로 하는 당내 움직임을 공천권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공고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또 일찍 여기에 대해서 후보에 대한 부분들을 낙점한다든가 또 그럴 가능성을 내비친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김종인 대표 체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통제력 이 부분은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가
함의가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네. 하나 좀 재밌는 것은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강 정책이라든가 당면까지 바꿨습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 청와대 인사가 발표가 되면 야당이 욕을 많이 하면은 그건 잘된 인사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명이 국민의 힘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 대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참신성도 있고 외인 확장성도 있고 네. 괜찮다 보는데 또 여당 쪽에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잘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도박에 대한 중증 환자들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사회학자들이 도박을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본전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미천 때문에, 미천 찾기 위해서 도박을 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강정책이 대단히 실험적인 모델입니다. 네. 뭐냐 그러면 극우 세력과 단절하겠다. 이것이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모성을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도박에 대한 미천이라 그러면은 정치에 대한 미천은 지지 세력, 즉 팬덤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면서 과연 어떤 보수당이 재집권을 하는 어떤 그런 단단한 지배 세력, 지지 네.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야. 이것이 가장 큰 수숙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100일 지났는데요. 내년 4월까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년 4월 이후에도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더 이어가서 비대위원장 또는 다음 대권 공천이나 직접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이면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재밌습니다. 청와대 결국 사람 바꿔서 8월 말 다주택 제로 달성했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신임 청와대 비서관 6명을 임명했고요. 기존의 그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다주택자가 20명이었는데 이제 1명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또 야권에서는 집보다 집, 집보다 집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비판도 하긴 하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이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그 비서실장이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애당초 그런 공언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었나. 저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된 분도 있고 필요한 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이런 방식의 공직자 운영보다는 네. 서민들이 1주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길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집을 갖든 아니면 값싼 돈으로 전세를 살든 임대차를 월세를 내고 살든 네. 여기에 중점을 맞춘 시장 운영이어야 되는데 그럼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솔선수범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이 있어야 예. 다주택자가 있어야지만 민간 또 월세 전세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악구비를보다는 어떤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해두고 거기에 맞춰 수단을 쓰는 것이 맞지 않았나 네.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이 가는 6명 가운데 관심이 가는 두 사람의 비서관을 소개를 드리면 배재정 정무비서관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이낙연 전 총리 밑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고요. 김광진 청년비서관은 이 청년비서관 자리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가운데 20대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인지 청년비서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 자리에 전 국회의원이죠. 김광진 비서관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부동산 8사 대책이 나온 지가 한 달 정도가 조금 되지 않는데 그 한 달 사이의 변화를 좀 살펴보니까 서울신문 6면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144제곱미터 기준으로 40억 원, 4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서울 37%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관련해서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한국일보 이면 기사를 통해서 보면 30대가 영혼을 끌어서 다 대출받아서 이거를
집 사는 것보다는 신도시 분양받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유명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되죠. 자, 시무 7조 상소문의 그 내용이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추정은 되세요? 안 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셔야죠. 지금 바로 직후에 시무 7조 읽어보실 의향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요. 네, 지금 시무 7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실린 글을 말하는 거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0대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다주택자나 법인이 내놓고 있는 매물을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비슷한 그 논조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 차례죠? 윤기찬 변호사인가요? 예. 우리 배종호 교수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시무 7조 안 읽었다는 거는 글쎄 어떻게 보셨어요? 읽었는데 안 읽어봤다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 김현미 장관의 인격을 또 존중해야 되니까 네. 본인이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걸 또 불신할 수는 없고 너무 아마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전문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길어요, 분량이. 네네. 그래서 전문은 다 안 읽었더라도 기사 정도로는 읽었지 그렇겠죠.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적시하다시피 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최대 문제가 결국 부동산 안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안정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상당히 연동이 돼 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다음 정권 재창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또 어느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네. 감정원 평가를 보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나오고 다만 상당히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일부 거래는 이제 신고가 모습도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첫날 보내드린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